자, 이번 시간에는 20장의 나머지 부분들이죠. 전지랑 연료전지, 그리고 금속의 부식, 그리고 전기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종류의 전지가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도 어떤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전지를 이루는지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 산화양극하고 환원음극이 주어졌을 때 전자가 어디서 몇 개가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파악할 줄 알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납산 축전지인데요. 우리가 자동차에서 쓰는 그 배터리입니다. 이제 보면은 납이 전자를 잃었죠? 그리고 산화 납이 산화제가 돼가지고 전자를 얻어서 황산 납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걸 보고선 과정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알카리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그 건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보면은 아연이 환원제입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었고요. 그 전자를 이산화망간이 얻은 걸 알 수가 있죠. 이산화망간이 산화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니켈 카드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거는 우리의 핸드폰이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죠. 여기서 이제 니켈 카드뮴 전지인데 카드뮴이 전자를 잃었고요. 이 니켈 수산화물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산화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카드뮴이 독성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요즘 이제 리튬 이온 전지를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전지가 거의 다 이 리튬 이온 전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들의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물론 각 전지들마다 사용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다르지만은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자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전부 다 볼타 전지의 한 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료 전지도 한번 보죠. 연료 전지는 영어로 fuel cell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료 전지에서 사용하는 산화환원 반응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연료가 산소에 의해서 연소되는 그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연료가 불에 타는 거나 아니면은 연료 전지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반응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서 일어나서 그 전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열과 빛으로 변한 거죠. 근데 연료 전지는 똑같은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전자가 물질에서 물질이 아니라 외부 회로를 따라서 가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자, 수소 연료 전지는 전체 반응은 수소가 산소에 의해서 연소돼서 물이 발생되는 그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얘도 물론 산화 양극하고 환원 음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두 반반응을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볼타 전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는 굉장히 좋은 점이 생성물이 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를 걱정할 필요 없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소를 운반하기가 어렵죠. 액화시키기도 어렵고 이제 가연성이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어려워서 이제 그게 약간 문제가 됩니다. 자, 또 메탄올 연료 전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메탄올이 산소에 의해서 연소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 그런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볼타 전지입니다. 역시 산화양극하고 환원음극으로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볼타 전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기체가 나오는 거는 단점이지만 메탄올은 훨씬 운반하기가 좋죠. 그런 이제 상대적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전지를 봤고요. 요 다음 주제가 금속의 부식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속의 부식이라는 건요. 금속이 쉽게 말해서 녹이 쓰는 겁니다. 우리가 금속이 녹이 쓰는 거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철이 녹이 쓰는 건 뭔가요? 철에 있는 전자가 산소한테 가는 거예요. 철은 강한 환원제죠. 산소는 강한 산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전자가 철로부터 산소로 이동을 하게 돼 있죠. 결과적으로 철은 산소한테 전자를 뺏겨가지고 산화철이 됩니다. 산화철을 우리가 이제 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산화양극하고 환원음극으로 나눠보면요.
산화양극에서는 철이 전자를 잃는 거고요. 환원음극에서는 산소가 전자를 얻어가지고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반반응의 표준환원전을 보면은 철은 굉장히 작죠. 전자를 잘 둔다는 뜻이고요. 산소의 표준환원전이는 굉장히 큽니다. 1.23V니까 전자를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전자는 당연히 자발적으로 철에서 산소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철로 만든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배도 있고, 이런 걸 그냥 내비두면은 얘네들이 다 녹이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녹을 덜 쓸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뭐 산소랑 안 접하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수분을 막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보호를 해도요, 어쩔 수 없이 이 산소랑 물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을 갖다가 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희생양극입니다. 자, 지금 철이 녹이 쓰는 거는 철이 전자를 뺏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철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어떤 금속을 철이랑 매달아 놨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철이 전자를 뺏기기 전에 이 금속이 먼저 산소한테 전자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더 반응성이 좋고 이건 도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마치 비유를 하자면요, 보디가드랑 비슷한 겁니다. 얘가 이제 철이 되는 거고 얘는 반응성이 더 좋은 금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외부에서 적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보디가드가 대신 그 공격을 받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알이 날라온다 그러면은 이 총알을 보디가드가 앞에서 막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연을 철에다가 도금을 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함석이라고 합니다. 자, 아연 자체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지만요, 아연이 공기에 노출되면은 징크 옥사이드라는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얘는 반응성이 적기 때문에요, 얘가 이제 피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다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피막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 함석은 내부에 있는 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보호를 하냐면요, 지금 아연이 철보다 더 반응성이 좋죠. 반응성이 더 좋다라는 것은 아연은 전자를 잘 주고요, 철은 전자를 별로 안 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산소가 딱 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산소는 전자를 뺏어가는 강한 산화제인데요, 어떤 애한테서 먼저 뺏어가겠어요? 당연히 철이 아니라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먼저 뺏어가겠죠. 아연으로부터 전자를 뺏어간다는 것은 아연은 부식될지 몰라도 철은 부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연이 철 대신 부식을 한 거고요. 마치 보디가드처럼 철을 보호한 거죠. 얘가 전자를 잃었다라는 것은 산화 양극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희생 양극이라고 합니다. 자, 희생 양극은 꼭 아연일 필요는 없고요. 아연처럼 철보다 더 반응성이 좋은 금속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산소 같은 산화제로부터 철을 지켜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희생 양극은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예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로 된 수도관이 있는 거예요. 얘가 녹이 슬면 안 되겠죠. 자, 뭐 물론 페인트를 칠하고 여러 가지 피막을 형성하면은 이제 녹을 최대한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약간의 물이나 산소와의 접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희생 양극을 이용하면은 그 녹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철로 된 수도관에다가 마그네슘 덩어리를 그냥 도선으로 연결할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피막에 흠이 가가지고 녹이 슬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철이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대신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쓴다라는 것은 전자를 뺏긴다고 그랬죠. 철이 뺏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마그네슘이 이 도선을 따라서 전자를 뺏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마그네슘이 다 녹이 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하죠. 얘를 그냥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수도관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이런 희생 양극의 예가 또 여기 있는데요. 바로 배입니다. 배. 일반적으로 배는 이제 철로 만드는데요. 이제 배에 있는 이 철은 필연적으로 물이나 바닷물에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에는 전해질이 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녹이 잘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녹으로부터 선체를 보호할 수가 있느냐? 역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극화 보호를 하는 거죠. 음극화 보호라는 게 결국은 이런 희생양극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배 표면에 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게 있죠? 예, 요게 바로 희생양극입니다. 이런 희생양극을 이용해서 이런 금속을 보호하는 거를 음극화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 배의 철이 산소랑 접해가지고 녹이 슬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이 녹이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여기 있는 마그네슘 덩어리 이런 애들이 대신 녹이 쓰는 거죠. 얘들이 철 대신 녹이 쓰는 거고 다 녹이 슬면요 얘네들 그냥 갈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보면요 이렇게 여러가지 희생양극을 판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극화 보호는 이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우리 일상생활에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된 일상적인 대상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전기 도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볼타 전지는 뭔가요?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적 에너지를 얻는 장치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서 강한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기 도금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전해전지라고 합니다. 얘는 볼타 전지, 얘는 전해전지인 거죠. 이런 전기 도금 외에도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전해전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기 분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주제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전기 분해에 대한 화학 양론적인 문제예요. 별로 어렵진 않고요. 기본적인 단위의 의미하고 환산 인자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20.14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A짜리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AlCl3를 전기 분해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 1시간 동안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알루미늄 몇 g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자, 10A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그 전에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죠. 1A는 1쿨롱/세크입니다. 그러니까 10A는 10쿨롱/세크겠죠. 자, 그리고 AlCl3는 어때요? 알루미늄이 Al3 플러스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 전자를 3개를 줘야지 우리가 알루미늄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류를 공급을 하는 건데요. 10A짜리 전류를 1시간 동안 가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1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초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초로 바꾸면 됩니다. 1시간은 3600초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1시간 동안 흘러간 전자의 쿨롱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루미늄 질량을 계산하려면요, 전자의 쿨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자의 몰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전자의 쿨롱수를 전자의 몰수로 바꿔주는 그 환산인자, 바로 패러데이 상수였죠. 여기다가 96,500 쿨롱 퍼 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1시간 동안 흘러간 전자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자 3몰이 들어가야지 알루미늄 1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성된 알루미늄의 몰수는 요 전체 전자 몰수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까지는 무슨 뜻이에요? 1시간 동안 흘러간 전류에 의해서 생성된 알루미늄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질량을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1몰이 27g이에요. 자, 그럼 다 끝났습니다.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단위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쿨롱 없어지고요. 세크, 아워, 몰 다 없어지고 g만 남습니다. 자, 다 계산을 하시면요, 3.36g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조금 얻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알루미늄 캔이 이런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